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앞서 뉴스에서도 보도했듯이 이 조동호 장관 후보자 낙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부실학회 참석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국내 연구자들의 부실학회 참석 실태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일단 조 후보자가 참여했다는 부실학회 어떤 학회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 오믹스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이 오믹스는 와색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해외 부실학회로 꼽히는데요. 부실학회는 이 참가비만 내면 별다른 심사 과정이 없이 학회 발표 기회를 주거나 논문을 발간해줘서 일명 해외학회라고도 불리죠. 예. 이 오믹스는 인도계 학회로 연구자를 대상으로 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제소된 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조동호 장관 후보자는 바로 이 오믹스 관련 학회에 참석했는데요. 예. 지난 2017년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월드 바이오마커 컨그레스라는 학회예요. 예. 조 후보자는 이 학회 참석 당시 유전체학이나 분자생물학 등 이 전문가가 기조 강연을 하고 참석자의 발표 내용이 충실해서 네. 이 당시에는 이 학회가 정상적인 학회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몰랐다는 건데 어쨌든 이 오믹스나 와스과 같은 해외 부실학회 스캔들은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반드시 이 문제는 뿌리 뽑겠다 이렇게 선언할 만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 조동호 이 후보자 관련해서는 아들이나 부인 의혹분도 있었지만은 예. 사실은 이제 이분이 그 ICT 분야 국내 정상급의 연구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이 사실은 이런 부실학회에 참석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네. 이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의 부실학회 참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300여 명의 국내 연구자들이 오믹스와 와스 관련 학회에 참석을 했고요. 네. 이 가운데 2번 이상 참가한 연구자도 무려 180명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대학 108개 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두 학회에 참석을 했고요. 이 가운데에서는 대략 108개 소속 기관들이 이 두 학회에 참석을 했고 이 가운데 대학이 한 84개, 예. 출연연이 한 21개, 4대 과학기술로는 모두 다 포함이 됐었는데 이 조동호 후보자가 몸을 담고 있는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43명이 이 두 개 학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방금 부실학회 참가 실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에 대한 징계도 이루어졌고요. 또 정부의 조치도 함께 나왔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정부 조치가 발표는 되긴 했지만 우리가 사후 약방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정부가 이제 뒤늦게 국가 R&D 가이드라인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네. 그 핵심 내용을 보면은 고의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부실학회 참가를 하는 것은 연구 부정 행위로 규정하도록 명시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부실학회에 참가한 연구자들, 그러니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카이스트와 같은 4대 과기관 예. 소속 연구자들 398명을 대상으로 학회 참석 비용 14억 5천만 원을 회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나 민감한 이슈였는데도 조 후보자의 부실학회 참가 사실이 누락됐다는 점 정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청와대는 자체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을 텐데 왜 이 사실을 몰랐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와대는 이 조 후보자의 부실학회 참석을 예. 사전에 몰랐다라는 건데요. 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가 사전에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아서 검증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사전에 만약에 확인이 됐다면 네. 조 후보자는 당연히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윤 수석은 조동호 후보자 본인에게 부실학회 참석했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조 후보자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각에서는 또 부실학회 스캔들 당시에 그냥 각 기관의 자체 조사를 맡기면서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던데요. 자, 뿐만 아니라 그럼 조동호 후보자가 낙마를 하게 되면 과기정통부 수장이 계속 유영민 장관 체제로 가게 되는 건가요? 원래 시나리오는 조동호 후보자가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예. 유영민 장관은 자연스럽게 사임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조동호 후보자가 지명 철회가 된 상태니까 장관 지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영민 장관이 사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예. 물론 이제 유영민 장관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사임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장관이 국무위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 국무위원의 공석은 국정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사임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분간은 유영민 장관 체제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중요한 과학기술 정보 관련 이슈들이 있는 만큼 이런 공석이 빨리 채워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비롯해서 각 기관의 비리 실태도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최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 자리에서 그 미국의 그 유인 달 탐사 계획 윤곽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유인달 탐사 계획은 1969년부터 72년까지 진행됐던 아폴로 탐사 계획 이후는 52년 만이라고 하던데요. 구체적인 계획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트럼프 행정부가 뭐 2030년대쯤에 다시 달에다 사람을 보내겠다. 예. 뭐 이런 계획을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 말을 한 것은 미국 우주인을 앞으로 5년 이내에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내겠다. 예. 그 5년 이내니까 2024년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원래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을 잡은 것은 2028년이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2024년으로 앞당긴 거죠. 4년 앞당겼군요. 예, 4년 정도 앞당겨졌고요. 그래서 미국 나사는 이 발표에 따라서 2024년까지 그 달 궤도에다가 우주정거장을 짓는 그 게이트웨이 있잖아요. 예. 이거 건설을 마무리 짓고 2028년까지는 유인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계획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자, 2024년으로 4년을 앞당겼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잖아요. 미국이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거죠? 사실 5년밖에 안 남은 게 굉장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뭐 예. 긴 기간이라면 긴 기간이겠지만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했지만 이 미국 행정부가 이렇게 달에서 다시 사람을 보내겠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주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21세기 들어서 처음으로 달에 우주인을 복귀시키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2028년은 원래 목표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목표를 지칭을 해서 그거는 충분하지가 않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훌륭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2024년에 달에 사람을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또 이 미국의 유인 달 탐사 계획과 관련해서 중요한 로켓이 하나 있습니다.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이라고 해서 SLS라고 불리는데 지금 나사가 달이나 화성 탐사용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로켓이죠. 근데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이 SLS 로켓과 관련해서도 한마디를 했다고요. 근데 지난번에 이 나사의 내년도 회계연도 그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이 게이트웨이 예산은 확보를 했지만 이 SLS 로켓 예산은 좀 삭감이 됐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 등의 이유로 이렇게 나사는 원래 2020년 이 SLS 로켓을 발사할 예정인데 예. 이게 이제 늦어진다고 발표를 했어요. 불가피하게 예산이 삭감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펜스가 이제 이걸 꼬집은 거예요. 그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예. 앞으로 5년 내에 우리가 미국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는 계획인데 우리는 이게 실패한다는 그런 선택지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나사를 압박을 한 거죠. 중국과의 달 탐사 경쟁을 언급을 하면서 만약 나사가 시한을 맞추지 못한다면, 예. 그러니까 나사가 이 SLS 로켓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서 네. 2024년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보인다면은 우리는 이제 민간 발사 시스템이나 다른 파트너를 찾겠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아니 SLS 개발 관련 예산은 삭감해놓고 기한에 맞추지 못하면 다른 파트너를 찾겠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나사를 압박한 건데 나사는 뭐라고 답변을 했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펜스 부통령이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 민간 파트너라는 건 이제 스페이스X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상 이제 나사하고 스페이스X가 미국의 우주 분야 양대 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나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불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나사 국장이 짐 브라이든스틴 국장인데 이 국장도 그날 회의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국장이 그 SLS 로켓은 2020년까지 준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확인 차원에서 답변을 했었죠. 그렇군요. 근데 뭐 1년 남은 건데 네. 뭐 어쨌든 준비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미국 정부 조직이잖아요, 나사가. 그렇죠. 이 나사 입장에서도 이 SLS 로켓 개발이 어떤 이 조직의 명운, 앞으로 이제 예산이 뭐 더 줄어드느냐, 현상 유지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네. 이걸 완성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중 간 우주 경쟁 탓에 나사의 입장에서도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인데 정말 말대로 계획대로 5년 뒤에 2024년에 유인 달 탐사가 가능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